드디어 최순실이 탄핵 심판정에 나왔습니다. 와서는 완전히 뭐 염장 치르는 것도 아니고 뭐 하는 겁니까? 예상했던 대로죠. 예상했던 대로. 나 잘못이 없어. 왜 나만 갖고 그래? 이거 아니에요 지금. 그리고 모든 건 고영태가 계획적으로 조작한 거다. 이렇게 얘기까지 했어요. 한 푼도 안 받았대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이권인지 말해봐라. 나는 사실 한 푼도 받은 게 없다. 그 말 자체가 웃기지도 않는 게 삼성으로부터 일단 받은 거는 뭡니까 그러면? 그것도 실드를 쳤죠. 뭐 승마 발전을 발전. 위해서. 승마 매니아시네요.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했습니다. 국정농단 전혀 한 적이 없고 정부로부터 어떤 이권도 받은 적 없고 대통령도 그럴 뿐이 아니고 어떤 이권인지 구체적으로 말해달라고도 얘기했고요. 미르나 어디를 통해서 한 푼도 받은 게 없고 개인 이득 취한 게 하나도 없다. 완벽하신 분이네요. 예. 도덕적으로 완벽하네 정말. 진짜 완벽하네. 근데 이 말을 듣고 보니까 그래 보이는데 무슨 이권을 받았지? 그러니까 상대를 멘붕에 빠뜨리게 만드는 거잖아 지금. 근데 이게 어쨌든 일사불란하게 시간 지연 작전을 예측했던 대로 맞아 들어가는 거죠. 모든 걸 부인했습니다. 그리고 답변하기 어렵고 팩트를 들이대면 사생활이라 말하기 어렵다. 예, 이렇게까지 얘기하고 나중에 코너에 몰리니까 검찰과 특검의 강압적 수사로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다. 뭐 여기까지 이제 부정을 하고 나서서 굉장히 지금 헌재가 딜레마에 빠져버린 상태입니다. 저는 이제 우리 최 여사께서 사랑하는 최 여사께서 내가 받은 게 뭐 있어 라고 주장하는 그 팩트를 보고 깜짝 놀라는 데자뷰를 느꼈습니다. 옛날에 박정희 앞에서 김재규 고발서 넣고 최태민이랑 박근혜가 3자 대면 당할 때 그때 물어봤죠. 너 돈 많이 걷었다며. 걷었습니다. 얼마나 걷었어? 12억 원 있습니다. 그 당시에 12억이면 어마어마한 돈이잖아요. 그 돈 어딨어? 네, 재단에 박근혜 씨 이름으로 다 예금돼 있습니다. 통장을 보여준 거야. 이게 뭐냐면 그 돈을 분명히 받긴 받았는데 지가 쓴 게 아니야. 박근혜라고 하는 사람을 앞세워가지고 그 계좌 안에 넣어놨던 거지. 그렇기 때문에 자기는 사욕 없는 사람이고 받은 적이 없다라고 우겨갖고 김재규를 개창을 내버린 거예요. 그 자리에서. 근데 지금이랑 똑같은 방식이거든. 아비로부터 물려받은. 똑같은 테크닉으로 지금 자기 있는 입장에서 내가 받은 게 뭐 있냐? 미르에가 있지. 내가 미르 거를 하나라도 갖다 쓴 거 봤니? 이러고 우기고 있는 거예요. 아니 지금도 그 미르가 그대로 있는 건 사실이잖아요. 그대로 있고 심지어 뭐 박헌영이라든지 이렇게 진술을 했던 사람이 그 안에서 또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쨌든 그것도 이상한 얘기인데. 어쨌든 모처럼 나와서 국민을 멘붕에 빠뜨렸죠. 그러니까 안정범도 모르고 김기춘도 모르고 자기 딸 저렇게 된 거 억울하다. 이번에 마스크도 안 쓰고 나왔는데요. 예. 굉장히 표정이 얼굴 자체가 협박이었습니다. 무서워 죽는 줄 알았는데. 티꺼워. 뭐 티꺼워 죽겠다 이런 표정. 나는 언뜻 옛날에 고소영의 도도했을 때 그 자신감을 보았습니다. 왜 고소영이 나와? 아니 뭐 갑자기 점점 얼굴이 이뻐 보여져. 능력 있는 여자를 보다 보니까 도대체 안 건드린 분야가 없더만 새로 추가되는 것들을 들여다보고 나니까는 이 여자는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모든 검찰 조사 결과는 그동안 대한민국 박근혜 정부가 해왔던 모든 일들이 사실상 직간접적으로 다 연결이 돼 있는 거예요. 통치하지 않으면서 통치하는 정말 진정한 의미의 지도자시네요. 그러니까 뭐 반기문에 대해서 뭐 차기 정권으로 뭐 밀어주는데 영향을 미쳤다 이런 거는 뉴스도 안 될 것 같아 이제. 이분은 차차기까지도 다 이미 구상이 돼 계셨던 분인 거야. 근데 최순실의 그 워딩을 잘 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여기서 중요한 전 단서 하나 발견했어요. 실제로 잡스럽게 뇌물을 받아서 뭐 내가 그걸로 착복했냐 이렇게 가지만 요게 어떤 면에서 보면은 박근혜 최순실의 한 통장 경제공동체 요거를 일종의 증명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예를 들면은 결국에는 박근혜가 이사장을 하려고 했다는 미르재단이나 K스포츠단 같은 그런 것들 그리고 박근혜가 그런 것들로부터 얻는 것이 결론적으로 말해서 자기한테 사실상 들어오는 그런 거 있잖아. 기획사 소속사 사장이라고 우리가 표현했잖아요. 자기 회사로 들어오고 그 대표는 박근혜로 돼 있기 때문에 내가 직접 돈 받은 게 있냐고 하면 내놔 보라고 이야기를 당당하게 하는 게 아닌가. 전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 워딩이 잘 생각해보면 같이 도둑질한 사람 입장에서 보면 내가 해먹은 게 뭐가 있으란 말이 딱 한 사람 찔릴 거라는 얘기죠. 그게 박근혜인 거죠. 어떤 면에서 보면. 그래서 박근혜한테 그게 이제 토스가 되면 박근혜는 정책적인 부분, 정무적 판단 이런 식으로 넘어갈 거고 최순실은 나는 사적으로 챙긴 게 없다. 이걸로 계속 밀어붙이려고 하는 그런 게 아닌가 저는 생각을 해봐요. 그거밖에 없잖아요 지금. 맞아요. 어쨌든 최대한 1월 탄핵 인용을 연기하고자 하는 특단의 조치의 키워드들이
계속 나오고 관련자들이 지금 행방불명이 돼 있는 상태고 아니, 일단 그 신원은 확인됐어요. 신병은 확인됐어. 고영태. 고영태 네. 말고 다른 네. 팀들도 지금 경찰 자체가 신병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고 발표할 정도니까 이재만 하고 안봉근. 그렇죠. 네. 또 여러 사람이 있어요, 몇 명. 그러니까 어쨌든 이런 경찰도 지금 도움을 주지 않고 있고 그다음에 지금 최순실이 어쨌든 이 모든 자기가 지금 검찰과 특검에 진술한 거는 이들의 강압적 수사 때문에 내가 죽을 지경이었다. 이렇게 키워드를 뽑아내면서 검찰과 특검의 명예를 훼손하면서까지 시간을 딜레이하려고 하고 그다음에 완벽하게 준비된 연습된 자세로 헌재에 임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헌재의 엄중함 그 자세 그 자체가 그리고 파상봉쇄로 질문을 했을 텐데도 불구하고 매우 차분하게 공격적으로 응했고 그다음에 나오면서 기자들까지도 내 딸이 저렇게 된 거에 대해서 굉장히 억울하다. 내가 뭘 잘못했냐 이렇게 정말 환장한 발언을 하죠. 국민들을 더 약을 올리게 만드는. 이렇게까지 얘기한 것은 이미 프레임이 다 졌다라는 계획이 섰다는 겁니다. 제 얘기는 뭐냐면 이미 이들은 중범죄를 받을 준비가 다 된 겁니다. 그래서 출구 전략을 만드는 거 어떻게 하면 형량을 줄이고 이 사안들을 최소시킬 것인지에 몰두하는 것이지 사실 이들은 어느 순간에 다 풀릴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박근혜가 정치적으로 차기 대통령을 이어받을 사람이 내정되는 순간 이들은 모두 다 일사불란하게 일부 것을 승인하게 될 거다. 하지만 그러기 전에는 적어도 계속 발뺌을 하면서 시간을 지연시킬 목적이다. 그러니까 이것밖에 일단은 없습니다. 버티는데 그렇죠. 반기문이라든가 이제 차기가 만들어지면 거기에 따라서 일부는 시인을 하고 그렇게 출구 전략을 만들어 나갈 것이다. 그렇죠. 근데 정치적 빅딜이 필요한 거지. 지금으로서는 일단 버티기 무조건 아니다, 모른다, 잘못한 게 없다. 이런 사생활이다. 식으로. 청와대 작전이랄까요? 여기 바뀌었다. 그러니까 분위기상 보면은 처음에는 계속 지연 작전으로 갔는데 지금은 박근혜의 헌재 출석설이 유력해요. 직접 가서 해명하겠다. 이 방식으로 지금 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추가적으로 회견 한번 하겠다 그랬었잖아요. 22일 날 하기로 했었죠. 그거 안 하는 분위기. 물론 할 수도 있어요. 우리가 다 예상하는 것 자체가 맞을 수가 없는 그런 정권이기 때문에 맞을 수는 없겠지만 전반적인 분위기는 박근혜가 추가적인 기자들 간담회 이런 걸 하지 않고 직접 헌재 출석을 하는데요. 이 목적이 뭐냐면은 박근혜가 직접 헌재 출석을 해서 뭔가 억울하다는 소명을 하게 되면은 지지자들이 훨씬 더 뭉쳐줄 거다라고 하는 그것을 많은 사람들이 예상을 하더라고요. 실제로 그렇지 않겠습니까? 죄인 같은 느낌으로 헌재 재판정에 출석을 해가지고 자기 자신이 억울하다는 걸 항변하게 되면 훨씬 더 많은 지지자들이 움직여서 결국은 촛불 집회 수싸움인 거잖아요. 결국은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지금 헌의 여론몰이를 선동하기 위한 고도의 전략이라고밖에 볼 수 없고요. 그다음에 제3지대를 헌재를 가지 않겠다는 제3지대에서 신문을 좀 받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3지대에서 신문을 받다 하더라도 그 메시지가 굉장히 선동적일 겁니다. 왜 그러냐면 나는 국가 경제 발전을 위해서 그랬다. 또는 북한의 저런 도발적인 행위에 대해서 대응하기 위해서 했다. 뭐 이런 식으로 이념을 적당하게 물을 타고 그다음에 요거를 이제 촛불을 민주노총과 연계된 종북 지시 뭐 이런 걸로 쭉 만약에 폄훼해 간다면 저들을 굉장히 결집시키고 지지를 높이는데 굉장히 효과적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근데 한편으로는요, 그런 식의 어떤 위기감을 높이는 방식이 저들에게 과연 유리할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왜냐하면 헌재에서도 지금 어떻게 얘기가 나오느냐면 이런 식의 어떤 권한대행 체제가 장기화되는 것은 이를테면 북한의 도발이라든가 어떤 국가의 유고 상태에서 결단을 그러니까 결정자가 모호한 그런 상태가 되는 것이 오히려 위험하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간을 단축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느끼게 되는 거죠. 헌재의 어떤 빠른 결정을 유도하는 그런 맞아요. 것이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어쨌든 이게 굉장히 고도의 전략인데 그들의 전략. 우리가 봤을 때는 뭐라도 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모략인 거고. 뭐라도 해보는 거예요. 그들만의 고도의 전략인데 이런 거예요. 지금 이대로 두면요. 헌재가 1월 말에 인용해버립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위기의식을 느낀 겁니다. 그러면 내가 22일 날, 28일 날 나갈게
하면서 폭탄 발언을 박근혜가 또 하는 겁니다. 그러면 헌재가 판단을 못 해요. 왜냐하면 이게 증인이 직접 나와서 얘기를 하는데 거기다 대고 바로 다음날 판단해버리니까 못 합니다. 거기에 대한 증빙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적 여유가 필요하게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왜 만약에 박근혜가 헌재에 출두를 하려고 했으면 진작에 했어야 되는데 왜 월 말로 가느냐라는 거는 헌재의 1월 말의 인용을 3, 4월로 지연시키려는 지연 유도로 맞아요. 작정이란 맞습니다. 말이에요, 정확하게. 그러니까 그 말의 키워드가 굉장히 아마 사회적 반향을 일으킬 가능성이 매우 높거든요. 근데 이것도 언론 플레이일 가능성이 높아요. 굉장히 높습니다. 실제로 그렇다가 아니라 그렇게 해서 1월 말 판결서를 뭔가 지연시켜볼 목적인 거지. 이것도 지연 작전인 겁니다. 결국에. 그러니까 자기가 똥을 쌈으로써 이 똥을 치우고 가게끔 만드는 거야. 표현 좋다. 아, 더러워. 비유 좋아, 비유 좋아. 자, 어쨌든 간에 박근혜는 그런 모양새인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지금은 그쪽에서 나오는 이야기들 다 거짓말이기 때문에 별로 언급 자체를 하고 싶은 생각은 없는데 진짜 중요한 몇 가지를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여기서 지금 사드하고요. 위안부 문제 관련한 두 가지는 한번 꼭 짚고 넘어가야 되는데 첫 번째, 윤병세가 이런 말을 했죠. 뭐 최근에 이제 위안부 합의에도 최순실이 개입했다는 그런 보도까지 나오기 시작했어요. 이 와중에 윤병세는 지금 부산에 있는 소녀상 관련해가지고 외교 공간 앞에 조형물을 설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어느 나라 지금 외무부 장관인 거야. 글쎄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일본에서는요. 아니 얼마나 좋냐고 자국 안에서 장관이 그렇게 얘기를 해준 거니까 이걸 바로 인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계속 그 일본의 가시다 후미오 외무상 그러니까 외무부 장관 대 외무부 장관인 것이죠. 일본의 그 외무상은 뭐 봐라 한국 정부도 한일 위안부 합의 이행이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다. 외무부 장관도 그런 생각으로 대처를 하고 있다. 계속 이렇게 인용을 하면서 저건 마땅히 없어져야 된다. 그리고 그거를 국민들이 여론이랍시고 점거하다시피 저러고 있는 것은 심각한 외교 문제를 발생시킨다. 이러는 거죠. 아 뭐야 진짜. 이렇게 사쿠라 짓을 해줄 수가 있어요 세상에? 그러니까 늘 이런 식이었어. 이명박도読売 신문과 인터뷰에서 직원 조기 지금은 곤란하니 조금만 기다려달라. 이 방식이었고요. 박근혜도 아베하고 통화에서의 이면 합의가 있다는 것은 부정하고 합의서도 보여주지 않고 그리고 나서 최근에 소녀상이 부산에 설치가 되니까 아베의 반응으로 미루었을 때 이런 느낌이 있거든요. 일본 대사관 앞에 있는 소녀상을 치워달랬더니 부산 영사관 앞에 하나 더 지었어? 요 느낌으로 발끈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본 당사자 박근혜는 아베, 윤병세는 지금 기시다 후미오를 만나는 시각이 국민들에게 이야기하는 이야기하고 그들에게 만나서 하는 이야기가 완전히 다르다. 이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는 것들이잖아요. 근데 전 이번 발언에서 제일 충격적인 게 자기가 10억 원을 요구했다고 얘기를 했어요. 회담 과정 중에 이 10억 원 얘기를 자기가 요구해서 받아들였기 때문에 자기가 요구해서 그 돈을 받았으므로 이건 사과에 즈음한다라는 식의 논리를 처음으로 얘가 꺼내놓은 거야. 그동안 이 10억 원 돈 얘기는 어떻게 나온 건지 아무도 몰랐던 거고 사실 이 돈을 결정할 수 있는 또는 이런 돈으로 상정할 수 있는 위치가 외교부 장관 정도의 그 사이즈에서 할 수 있는 일인가 싶은 생각이 드는 거지. 지가 뭘 하고 대표성을 가지고 돈을 달라고 요구를 했고 그걸 받았으므로 보상을 받았다 또는 사과를 받았다고 말할 수 있느냐 이거지. 이거는 윤병세 가지고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고 네가 그렇게 대단해? 이거는 뭔가 그 윤병세가 일종의 오다가 내려온 거예요. 평생의 업으로. 얘는 세월호 선장이랑 똑같은 역할을 지금 하고 있는 거야 이거. 아주 좋은 표현했는데 어쨌든 반기문과 윤병세 그리고 박근혜 우리 에피소드 계속 턴 내용을 다시 반복은 안 하더라도 한번 되새겨 보면 지금 왜 사드 도입을 박근혜 탄핵 정국에서 도입하기 위해서 서두르는가 반기문도. 그러니까 윤병세는 왜 조약도 아니고 협약도 아니고 구두 국가 간의 조약이나 협의를 어떻게 구두로 할 수 있어요? 어떤 문건도 지금 없거든요. 그리고 이후에 이제 군사보호협정까지 체결되고 최근에 또 일본이 어젠가요? 호주하고 또 군사협정을 맺었죠.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미국과 일본이 군사적 패권주의를 확대하는 과정 또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글로벌 세계에서의 군사적 동맹체제. 이 체제가 마치 일본이 미국을 대신해서 군사력을 확대해 나가는 과정 그리고 일본군으로 승격 받으려고 하는 움직임에 편승했다고
보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사드하고 어쨌든 한일 군사보호 협정하고 윤병세의 지금 소녀상의 문제는 일제 강점기 때 사실은 전투기 헌납 사건과 비슷하다. 당시에는 일본에 복무했다면 지금 미국과 일본에 동시에 복무하는 친일 세력들이 다음 정권이 야권으로 넘어갈까봐 미리 되돌릴 수 없도록 완고하게 제도로 정착시켜버린 것이 이들의 최대 관건이었을 것이고 일본의 미국의 오다였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러니까 탄핵 정국에서 이런 곧 물갈이 될 관료들이 앞다투서 일본과 미국의 충성 경쟁을 하는 꼴을 지금 보고 있는 거죠. 굉장히 예전 같았으면 아마 암살 정도 당할 수 있는 이런 발언들을 서슴없이 대통령 후보가 하거나 윤병세가 장관이 주장하는 거죠. 사실 그 일제 강점기 때면 암살 대상이었습니다. 독립군에. 이 정도 발음이 암살 대상이에요. 이건 좀 미스테리인 것 같아요. 아까 우리 송 작가도 이야기한 건데 일개 외교장관이 10억엔 주면은 위안부 합의해줄게 이렇게 가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 오다는 그냥 완전히 꼭두각시처럼 조정을 당해서 실무를 봐준 거지. 그 금액에 대한 쉴드는 그거지 않습니까? 아까도 이야기가 나왔지만 진짜 사죄를 하려 그러면 이런 게 있거든. 살면서 있잖아요. 꿈을 살 때 내가 부인한테 좋은 꿈 꿨는데 내가 사고 싶어요. 근데 그냥 공짜로 받으면 안 되니까 진짜로 샀다는 의미에서 10,000원이든 1,000원이든 100억 원이 될 수 있는 꿈을 돈 주고 사는 거거든요. 그런 느낌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사죄를 하는데 그냥 입으로만 사죄를 하면 의미가 없으니까 10억엔만 주면 돼 이렇게 결정한다는 게 사실상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윤병세가 자기 직접 한 이야기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죠. 그렇게 전달할 때는. 근데 그 오다는 누가 내렸냐는 거지. 그게 더 중요한 거죠. 지금 이 상황에서 이 오다를 내릴 수 있는 사람은 황교안밖에 없지 않을까요? 박근혜가 직접 내려서 이거 시달한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는 거고. 얘가 지가 받았다라고 얘기하는 그렇지. 그 말은 황교안이 시켜서 내가 받기로 했어. 내가 처음 받기로 밝혀진 했다라고 말한다는 거지. 10억엔을 우리가 달라고 했냐 일본이 주겠다고 먼저 했냐라는 논쟁 속에서 윤병세가 당연히 협상 과정에서 출연금 우리가 달라고 하는 것이지 우리가 돈을 달라고 해야 무슨 사죄가 되고 아니면 요구하는 것이고 이러는 것이 아니냐고 이렇게 이제 답변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윤병세는 어쨌든 박근혜의 부패로 얼룩진 지난 또 아버지와 연결된 일본과 연결된 박정희와 연결된 갑론을박 속에서 박근혜가 단점이 있었다는 겁니다. 미국에서도 알고 있는 단점이고 일본에서도 알고 있는 단점으로 일본이 협상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패의 얼룩진 단점과 그다음에 시대적으로 박근혜에서 가장 관철하기 좋다고 본 거죠, 일본이. 그래서 어쨌든 일본 아베가 임명한 윤병세 장관이 지금 이거를 총대 메고 한번 정권이 바뀌더라도 되돌릴 수 없도록 지금 하려고 하는 도발이 지금 시작됐다고 보시면 되는 건데 그것을 황교안이가 지시했거나 박근혜가 지시했거나 어쨌든 지금 탄핵 정국에서 너무 무례하고 건방진 처사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베가 직전에 돈 문제를 걸고 나왔거든요. 자기들이 지급한 돈 10억 원에 대해서 성의 있는 모습을 보여라 했을 때 이미 돈이 건네 갔는데 어. 니들 그렇게 싸가지 없이 구냐 이렇게 얘기를 했단 그 말이야. 얘기했을 때 우리 정부가 이해하기로는 원래 이건 민간 차원에서 그 의원들이 지들이 알아서 걷어준 돈이지 국가 정부가 이렇게 내놓은 돈도 아니다라고 지들 입으로 얘기를 했단 말이야 외놈들이. 그런데 윤병세가 그거에 대한 어떤 굉장한 의미 부여를 얘가 해주고 있는 거죠. 이번에 지금. 처음 해준 거지. 우리가 받겠다고 했어. 그거 굉장히 심지어 공식적인 내가 달라고 그랬어라고 얘기를 한 거란 그거 말이야. 굉장히 공식적인 돈이야. 그거 받은 거야 우리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일본 놈들도 처음에 공식적으로 준 돈이 아니라 그랬다가 지금 와갖고는 그 돈의 성격이 야 정부가 달라 그래서 인정해서 준 돈이야. 그걸로 모든 사죄 배상이 끝난 거야. 라는 식으로 우기고 있단 말이야. 세상에 이런 말도 안 되는 조약이 어디가 있냐고. 조약은 아닙니다. 이걸 조약으로 몰고 가는 거지 얘들의 행태. 아니 조약은 국회 비준을 받아야 되니까 안 되는 거. 그냥 합의. 합의고 협의도 근데 합의도 아니죠. 특검보 이규철 대변인이 나와가지고 이렇게 기자들하고 일문일답 하잖아요. 전 되게 재밌는 걸 발견했어요. 세계일보 기자가 물어요. 오늘 저간신문 보면 최순실 씨가 한일 위안부 합의에 개입했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사실관계 파악이 어떻게 됐는지 궁금합니다 해요. 특검보의 대답이래요. 되게 신기해요. 한번 봐봐요. 그 부분은 저희가 확인해본 결과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최순실이 아닌 것으로 그렇게 판단되었습니다. 실제 이 사건에 논의되고 있는 최순실과는 상관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그럼 뭐야? 박근혜랑 관계가 있다는 이야기야? 또 다른 최순실이 있다는 이야기잖아요. 네 말 들어봐요. 그렇죠.
현재 논의되고 있는 최순실과는 상관이 없는 현재 문제되고 있는 최순실이 아닌 것으로 판단된. 물론 이제 말이 워딩이 좀 그렇긴 한데 특검 쪽의 입장에서는 최순실이 한일 위안부 합의에 직접적인 개입되어 있는 증거는 없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라서. 그러면 그 린다김을 의미하는 건가요? 방산 비리와 관련해서 그렇게 연결이 돼 어쩐지 있을 수 부지런하게 있다라는 일을 건가요? 한다 그랬더니 최신슬 같은 짓을 했던 사람이 하나 더 있지 않았을까? 정말 최신슬의 비선. 지금 저희가 의심스러운 건 뭐냐면 린다김이 어쨌든 방산 비리에 관련해서 로비스트로 활동을 했고 그다음에 한일 위안부 협상과 또는 군사보호협정 체결이 미국의 압력에 의해서 또는 미국의 패권에 의해서 패권의 이익을 위해서 강압적으로 조우가 됐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럴듯한 이야기네요. 그러니까 그렇죠. 지금 최순실은요 일반 명사야. 고유 명사가 아니라 그렇지. 최순실들이 있는 거야. 그런데 지금 최순실들 안에는 그러니까 우리가 늘 놀랍잖아요. 너무나 옴니포텐트하다 지금 모든 것이 다 최순실이 했다고 하니 그런데 그 안에는 세부적인 최순실 1, 최순실 2, 최순실 3 등등이 있는데 그 최순실 3쯤에 해당되는 사람이 린다김으로서 그 사람이 이 동아시아의 그 한미일 삼각동맹을 어떤 식으로든지 맺고 그렇게 하면서 로키드 마틴사라든가 이런 미국의 그 군수 산업에 막대한 이익을 거두어주고 자기가 중간에서 돈을 리베이트를 착복하는 그래서 그 돈은 또 흘러 박근혜 최순실 그 라인으로 들어가는 그걸 했다라는 이야기인갑지? 그렇죠. 그렇게 해서 5, 6조 정도가 지금 무기 구입으로 된 건데 이것과 관련해서 뭔가 우리가 풀기 힘든 수수께끼가 있는 겁니다. 이곳에. 예를 들면 아까 말한 대로 최순실 제2는 고영태라고 최순실이가 밝혔잖아요. 나보다 더 힘이 센 놈이 고영태다. 이게 계획이 다 고영태가 계획 수립한 거다. 이렇게 이제 치부한 것처럼 그러니까 또 다른 최순실이 있다면 여성이라는 걸 감안해 보면 린다김이 아닌가라는 의혹을 또 제기해 봅니다. 예. 그런데 사실 한일 위안부 합의하고 뗄래야 뗄 수 없는 게 바로 사드라고 볼 수 그렇죠. 있겠죠. 예. 그 사드 문제에 대해서요. 지금 우리가 사드 이야기 정말 엄청나게 했잖아요. 작년에 아마 뭐 거의 수십 번을 이야기한 것 같은데 지금 현재 어떻게 되고 있느냐 그걸 보니까 사드 배치는 지금 해야 되겠고 국방부는 미국이랑 지금 합의해 놓은 게 있잖아요. 근데 롯데 골프장을 롯데가 안 내놓네요. 그러니까 다시 원점으로 성주포대로 돌아가자는 그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 이 상태예요 지금. 아니 그거 포기하면 되는데 그 왜 그렇게 이것을 이렇게 끝까지 밀어붙이려고 하는지. 그러니까 윤병세 한일 위안부 합의 문제 그리고 한민구 사드 문제 여기 지금 박근혜 오다를 받고 있는 애들이 뭔가 탄핵 국면에서 꼭 해야 되는 그 일들을 좀 두 사람은 계속 열심히 해대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제가 아까 얘기한 게 그 얘기죠. 그다음에 탄핵을 맞더라도 이거는 반드시 해야 하는 이유가 단지 돈을 먼저 받았으니까 이 정도가 아닌 것 같아. 이걸 안 하면은 어디 뭐 더 커다란 어떤 협박을 받고 있는 게 아닐까요? 그러니까 신비말로 좆됨이 있는 겁니다. 만약 이거를 안 하면 누군가는 좆된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정권이 교체되기 전에 이 마무리를 지어야 되는 건데 지금 롯데 같은 경우는 굉장히 현명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경제 보복 때문에 도저히 못 주겠다 버티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여기에 이제 가세한 게 저는 반기문이 더 충격적이었어요. 저는 반기문이 사드 도입과 관련된 주장은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감히 성주 시민들을 지역 집단 이기주의로 내몰면서까지 사드를 도입할 대통령 후보라는 놈이 사드를 도입했는 정당성을 주장한다는 게 저는 정말 희한한 새끼다. 저는 여기에 또 한 가지 가능성을 보태봅니다. 아까 지민님이 한 선보를 땡겼기 때문에 안 토해내려면 해야 된다는 부분도 있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도 있지만 저는 이걸 나중에 이제 대선에서의 북풍 이슈 그리고 그거를 통한 그 보수층의 집결을 위한 일종의 국가의 그 충성 경쟁의 상징으로 이걸 만들어 놓고 영남 지역 안에서 이걸 갈등을 조절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리고 이 사드에 대한 어떤 그 초반 작업이라든지 어떤 정지 작업 같은 걸 진행하는 과정 중에 정말 생각지도 않게 북에서 스커드 미사일이 하나 날아와서 저 둔돌게 한번 때려주는 거 아니냐. 뭐 이런 걱정이 사실은 좀 들어요. 왜냐하면 이네들은 지금 노릴 수 있는 마지막 카드가 사실상 북풍 하나밖에 없는 거고 그 북풍을 노리기 위해서는 가장 절묘하고 가장 합리적인 쉽게 말하면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 도발의 조건으로 나올 수 있는 게 사드 배치에 관련된 거거든요. 그래서 혹시 이런 류의 모종의 계획을 가지고 어떻게든 5월 이내에 사드 지역 확정을 짓고 조기 공사
뭐 구조물 공사 뭐 이런 발표들을 하게 된다고 치면 어떤 형태로든지 국론 분열 내지는 국가와 반국가 내지는 뭐 종북과 비종북 간의 어떤 갈등을 계층 간의 갈등을 일으키기 위한 하나의 큰 플랜이 또 진행되고 있는 건 아닌가 하는 걱정이 들어요. 그러니까 북풍을 불러올 수 있는 군사적 위기감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사드는 계속 추진되어야 한다. 그러니까 그렇게 이슈로서의 가치는 있는 거 지들한테 보면 지금 황교안이 5강 대사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를테면은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그리고 유엔 대사 이렇게 4명, 5명을 불러가지고요. 만나는 이벤트를 지금 불러들여갖고 하는 거에 최초의 이런 일이래요. 그러니까 이게 마치 국제정세가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다는 어떤 이미지를 주려고 하는 그런 부분에서 안 먹히겠지만 그래도 먹힐 수 있는 어떤 북풍 이벤트에 있어서는 사드가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그쪽에서의 극심한 논란이 됨으로써 자기 지지자들을 급격하게 불러 모으려고 하는 남아있는 일종의 블루오션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측면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죠. 아무튼 이런 방식으로든 다른 건 다 이뤄도 사드만큼은 잃을 수 없다라고 몰고 가는 저들의 그 상황을 저지하기 위해서는 빨리 군수 비리에 관련된 최 여사의 연관성과 또 거기에 드러나 있는 뇌물의 규모 같은 것들이 특검을 통해서 가장 우선적으로 밝혀져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만일 진짜 로비스트, 그러니까 뭐 린다김을 비롯한 이런 사람들을 통해 가지고 최순실 무리들이 진짜로 최 여사 무리들이 직접적으로 이번 어떤 무기 거래 그리고 사드에 관련된 거래에 영향을 미쳤다고 치면 최씨 무리들의 어떤 악행은요 동아시아 평화 자체를 완전히 뒤틀어놓는 이건 국제적인 테러 조직이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이 정도 되면. 전쟁 세력이구나. 그러니까 박근혜가 지금 해왔던 걸로 보면 정말로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뭔가를 했을 가능성은 없잖아요. 이렇게까지 밀어붙이는 데는 확실히 뭔가 있다. 우리가 예측했던 대로인데요. 뭐 거기 특검에서는 일단 최순실과 유한바비는 문제가 없다고 하지만 이 부분도 밝혀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사드가 럭키드 마틴과 국회의원들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럭키드 마틴과 사드의 문제, 최순실의 문제, 최순실과 럭키드 마틴의 커미션의 문제, 그 돈이 미국에서 독일로 또는 스위스로 바로 송금되는 요거에 대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집착을 하는 거죠. 그렇죠. 복잡한 거 없어요. 돈입니다. 네, 엄청난 돈이 거래됐을 가능성이 매우 높고 이것이 이미 소모됐거나 또는 일부 다른 자금으로 사용됐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걸 다시 되돌려줄 수 없는 입장에 있어서 반드시 어떤 방식으로든 이거를 설치해야 되는, 그리고 이것이 설치는 국가 안녕하고 전혀 관계없는, 국가 경제가 완전히 붕괴되고 중국이 완전히 보복 조치가 들어가도 또는 북한에서 난리를 쳐도 난 상관없어 이미 돈 받았으니까 라는 뉘앙스를 우리가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왜? 감히 차기 대통령 후보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성주 주민들한테 집단 이기주의로 내몰면서까지 이 사드를 받아들여야 되죠? 저는 이건 용서할 수 없다. 분명히 뭔가 반기문까지 관련된 뭔가 있다. 그렇죠. 분명히 저는 있다. 반기문이 혹시나 사드 문제 해결해놓고 대선 후보 안 나가는 거 아닐까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아니 다른 거 의제가 그렇게 많은데 왜 사드만큼 유일하게 반기문이 치고 나가겠습니까? 뭔가 미국, 일본 중심으로 한 박근혜 이 군사 마피아들이 분명히 뭔가 박근혜한테 준 게 있다. 그리고 박근혜 정부는 이행해야 할 의무가 있다. 적어도 탄핵 전에. 자, 근데 어쨌건 간에요. 롯데 입장에서는 중국의 눈치를 안 볼 수가 없는 게 전체 매출에서 2016년에 중국인 관광객이 차지하는 비중이 무려 70.8%였답니다. 엄청나네. 면세점 매출이죠. 면세점 매출. 면세점에서. 그리고 롯데백화점이 텐진, 선양, 웨이하이, 청두 등의 각 지역 중심에서 점포를 운영 중이고요. 롯데 자산개발이라고 하는 회사는 2019년 완공을 목표로 중국 청두, 송도라고 하는 곳에 복합 상업단지 롯데월드 청두를 짓고 있고요. 중국에 롯데가 벌려놓은 사업이 이렇게 이만큼 많은데 롯데 입장에서는 지금 국방부 장관이 막 만나고 싶어해요. 롯데 회장 신동빈이를 계속 빼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정권 끝나고 나면 이게 위험에 될지도 모르는 거를 괜히 덜컥 교환해줬다가 나중에 중국에서 그렇지 않아도 지금 중국에서 롯데 상태 안 좋거든요. 그것은 이제 우리 송 소장님한테 한번 들어봅시다. 롯데가 이번 형제난에서 드러난 그 중국 안에서의 부실 규모, 그러니까 그 순수하게 손실 본 규모만 해도 1조 원이라고 원래 발표가 됐었는데 약 4조 원 가까이 되는 걸로 드러나 있어요.
근데 실제 투자한 거는 그에 훨씬 더 많은 투자가 들어갔겠죠. 방금 말씀드린 대충 부동산들이나 건설 비용을 따져놓고 보면 아마 10조 원 이상의 어떤 비용 투자가 이미 지난 10여 년 동안 롯데가 잠겨 있는 거죠. 그래서 어느 정도 이미지를 쌓아가고 있는 입장에서 사드 한 방으로 이 중국 사업 전체, 특히 중국과 유통되는 사업 전체를 다 날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건 단순하게 롯데라고 하는 주 기업이 하나가 망가지는 게 아니고요. 동아시아 안에서 롯데라는 브랜드 자체가 중화권에서 완전히 배척당하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점에서 우리나라 시장을 바라보고 기댈 수 있는 것, 또 뭐 골프장에서 얻을 수 있는 그 토지에서 얻는 몇백억의 수익하고는 비교될 수 없을 정도로 어마어마한 손실을 지금 롯데가 당면에 갖고 있는 거죠. 이게 정말 미스테리한 게요. 이거 정말 미스테리인 것 같아요. 롯데가 안 바꾸는 거는 이해가 되잖아요. 국방부는 지금 이 상태거든요. 롯데 골프장하고 바꾸려고 하는 곳이 남양주에 있는 군용지예요. 여기에 군용지의 공시지가가 1,400억이고요. 지금 성주 골프장의 공시지가는 450억입니다. 근데 안 바꾸고 있어요. 거의 1,000억 차이가 나는 것을 국방부는 바꾸려고 해요. 뭐 때문이겠습니까? 이 미친 짓을 왜 하려고 하겠습니까? 그만큼 빨리 어떤 형태로든지 부지 입점을 끝냈다라고 해야 될 거고, 아마 미군을 통해 가지고 기초 시설, 뭐 기초 공사 내지는 초도 장비들을 빨리 들여다 놓음으로 인해 갖고 이제 다음 정권에서도 사드 배치는 도저히 물을 수 없는 일 이렇게 만들어 버리려고 하는 거죠. 되돌리기 어렵다. 일단 삽을 떴다. 이제 이 얘기를 하려는 것 같은데, 저는 뭐 이번에 보면 안희정 같은 이제 나름 대선 후보라는 사람조차도 지금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진보 진영에게는 미안하지만 이거는 되돌리기 어렵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결국 이런 식의 어떤 대세론, 뭐 되돌리기 어렵다? 이런 것을 대세로 만들게 하기 위해서 그 국방부는 큰 손해를 따안고도 어떤 식으로든 여기에다가 사드를 첫삽이라도 뜨려고 하는 거일 텐데, 솔직히 롯데 입장에서는요. 지금 이거 뭐 그 차액이 문제가 아닌 거라는 거잖아. 지금 한국 내에서 뭐 조금 더 이득을 받고 어쩌고 한 것보다 중국에 벌려놓은 그 구찌가 훨씬 크다는 거잖아요. 근데 순전히 혐한으로만으로도 롯데가 입을 타격이 굉장히 큰데, 그 사드 부지를 롯데가 제공을 했다라고 하면 그 이후에 중국에서 어떤 취급을 받을지 너무 뻔한 거죠. 롯데 입장에서는 어쨌든 국적도 모호하잖아요. 한국에 있을 이유가 없어요. 시장이 좁습니다. 롯데 입장에서 중국으로 가는 게 훨씬 낫습니다. 그렇게 일본 기업이 예, 훨씬 낫고요. 중국에 찍히면 좆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버티는 건데, 저는 이 틈에서 빨리 검찰이 방산비리를 수사하는 것이. 특검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구속이 좀 늦어지니까 특검이 눈치를 본다, 뭐 이런 뒷말이 굉장히 돌았었어요. 근데 특검에서는 어떤 증거 같은 것을 갖추느라고 시간이 좀 걸렸다 하고요. 구속영장 청구를 일단 했어요. 특검에서. 예. 이재용을 뇌물 공여, 위증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을 청구를 했습니다. 또 나중에 적부심에서 밀릴 수도 있잖아요. 도주 우려 없다 뭐 이런 걸로 해가지고. 사실 청구하는 건 의미 자체가 있는데, 이게 그룹 측에서 모든 그 로비력을 동원해가지고 왜 우리 도망갈 의사 없고 수사 협조 잘 하고 있는데 영장을 치냐 그래가지고 지금 반발을 하고 있는데, 이제 검찰이 던진 어떤 그 구속영장을 법원이 어떻게 받아칠지가 또 기대가 되는 상황인 거죠. 근데 도주의 우려는 없다 치더라도요. 증거인멸의 우려는 너무나 농후하지 않아요? 있죠. 실제로 이미 위증도 계속 했었고요. 이미 그 증거가 적발이 됐죠. 예. 정유라 지시와 관련해서는 정리하는 문건이 지금 발견이 돼서 추적 조사하고 있죠. 그러니까 그 최지성하고 장충기 이 두 사람, 이재용 따까리들, 이 사람들은 불구속이고요. 법원이 민의를 좀 안다고 하면 구속영장 받아들일 것 같습니다. 제 느낌에는 그래요. 이걸 또 발례를 하면 이게 골치 아프대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파죽지세를 몰았던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어쨌든 우리 새날에서도 뭐 토요일 날 바로 구속 아니냐라는 예측을 했지만. 가만 있어봐. 그럼 그때 신빙이 맞춘 건가? 예, 그랬죠. 바로 구속은 아니지만 구속할 거다. 구속될 거다. 근데 어쨌든 그 이유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뇌물죄와 관련해서 박근혜 뇌물죄와 같이 연결돼 있는 거기 때문에 만약에 잘못돼서 이재용을 구속을 해서 적부심에서 기각이 될 경우에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특검에 대한
수사에 어쨌든 그 진실성 여부나 또는 이거에 대한 강압적인 수사에 대한 비난이 있고 이후에 특검이 다시 또 수사를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힘이 동력이 떨어지는 역할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신중해야 되거든요. 근데 예를 들면 말이죠. 이게 이제 뇌물 공여죄가 바로 박근혜 뇌물죄하고 바로 연결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영장에 사실은 박근혜 뇌물죄가 이제 확실하게 특검에서 증거를 잡고 재판장 앞에서 이거는 증명을 할 수 있는 자료를 모두 확보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신중해야 했고 이것이 만약에 이제 잘못될 경우에 전체를 흔들 수 있는 판이기 때문에 굉장히 신중했다. 이렇게 봐야지 이게 뭐 최근에 보수 언론에서 지금 이제 반란을 좀 일으키고 있지 않습니까? 특히 경제지 중심으로 무슨 경제가 이 모양인데 대기업 총수들을 구속시키느냐 이제 반발이 오가는데 그거를 염려해서 하는 건 같지 않다. 특검 보인 특검 대변인이 그렇게 말을 했어요. 경제도 중요하지만 정의를 바로 세우는 게 중요하니까 그렇죠. 구속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뭐 더 이상 반박할 여지가 없는 못을 박는 이야기를 했고요. 근데 뭐 삼성을 비롯해가지고 대기업 총수들이 막 줄줄이 국회에 와서 그 청문회장에 섰을 적에도 근데 전체적인 그 당시의 여론은 뭐 경제가 어려운데 이런 말은 안 했었어요. 그때만 해도 오히려 대기업만 저렇게 살고 중소기업은 어렵다 지금도 그렇기 때문에 재벌 독식의 이런 구조가 문제다. 오히려 경제를 우려하는 사람들이 그런 식의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예전 같았으면 무조건 대기업이 저렇게 어려우면 경제 전체가 어려워지는데 막 이런 소리를 했을 법한 때에도 그런 얘기가 안 나왔었어요. 이번에는. 그런데 지금 이제 이재용 그리고 뭐 CJ 그리고 SK 이렇게 딱 이제 정말 구속이 불가피한 사람들이 적시가 되다 보니 이제 그 뭐 경제지라든지 종편에서는 슬슬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많이 알고 있는 그 낙수 효과를 기반으로 한 레파토리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거는요. 경제를 살리는 일도 아니고 그리고 설사 경제를 살린다 하더라도 정의가 더 중요하다라는 이야기 앞에서는 무력해지는 구조이죠. 우린 더 이상 이런 말에 속을 수가 없다라는 것을 국민들이 보여줘야 돼요. 그러니까 사실 촛불 민심에서도 계속해서 재벌도 공범이다라는 그 캐치프레이즈가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사법부가 과연 어떻게 생각하느냐라는 거를 이번에 보여주는 기회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사실 그 삼성 측은 그 이재용한테 이제 변호인단을 붙여가지고 이건 순전히 대통령이 시키는 대로만 따라한 것뿐이고 일체 그 지원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관여한 바가 없다는 식으로 이제 이재용을 빼내려고 노력을 했었는데 결정적인 증거로 드러나 버린 게 대한승마협회 회장이었던 박상진 삼성전자 사장이 있어요. 이 양반이 갖고 있는 휴대폰이 증거로 제출돼 버린 거야. 근데 이 사람 휴대폰이 2014년부터 계속해서 사용했던 휴대폰이기 때문에 모든 것이 들어있는 이 거지. 휴대폰 안에 주고받았던 문자 메시지뿐만 아니라 네. 그 문자 메시지를 받아서 그 삼성전자 안에 사내에 그 내부 전산망을 통해서 그러니까 내부 직원 그 톡을 통해 가지고 지시했던 내용들까지 순차적으로 다 여기 드러나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흔히 말하는 그 인트라넷이라고 그러는데 이 이제 그 삼성전자 안에는 직원들 내부적으로 쓰는 또 그 내부 메신저가 있단 말이죠. 거기에 대한 내용이 다 복원이 돼가지고 증거로 확보가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아이러니하게도 삼성의 우수한 휴대폰 기술과 IT 기술의 총화가 2014년부터 있던 그 모든 증거들을 다 담아서 고스란히 제공하는 덕분에 삼성전자의 실질적인 오너가 이번에 잡혀 들어가게 되는 결정적 증거를 제공했다. 이게 이제 지 칼에 지가 맞은 거지. 근데 다 그래요. 지금 보면 그 전체적인 구도가 그렇잖아요. 지금 뭐 정호성의 뭐 핸드폰이라든가 뭐 또 그 누구의 김영환의 비망록이라든가 이렇게 바로 지근에 있는 사람이 업무상으로 가지고 있었던 그런 개인적인 정보 모음
이것이 곧바로 증거가 되는 주군의 목을 치는 그러니까 이게 바로 사필 규정이죠. 재떨이로 일어선 자 재떨이로 망하는 식의 이야기인 거야. 그리고 이번에 보면 뭐 조윤선 같은 경우도요. 뭐 그렇게 부인을 했었지만 결국 뭐 조윤선이 내다버린 PC를 또 특검에서 확보를 했다라고 하잖아요. 그것도 신기하죠. 신기해. 그러니까 참 이상해요. 뭐 전자레인지에 구워라라는 얘기까지 있었는데도 다들 그렇게는 실천하기가 힘든가 봐. 다 자기가 썼던 그런 물품들, 전자기기 이거에 의해 가지고 빼도 박도 못하는 대치기를 당하는 그런 상황이죠. 근데 지금 뇌물 공여하고요, 국회 위증죄죠. 위증죄하고 하나가 더 있는데 이거는 좀 아직 부각이 안 됐는데 특경 경제 가중처벌법의 횡령입니다. 네, 횡령도 있어요. 횡령을 했으니까 돈을 그 돈이 어디서 숨겨놨다가 나왔어? 그런 방식으로 주는 방식이거든요. 그러니까 공식적인 주식회사기 때문에 음. 재무제표에 나타나야 되는데 나타나지 않는 금액이 나온 거죠. 그렇죠. 네, 그게 아니 가능한 워낙 거죠. 청문회 때도 뭐 그 정도 돈은 뭐 자기 아래에서 그냥 결제를 해도 그만이라는 거야. 아니 누가 들어도 눈이 휘둥그레질 이야기인데 정말 입에 침을 살살 발라가면서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엄밀하게 말해서 횡령이 되는 게 맞죠. 재무제표에 없는 돈을 누군가가 그걸로 빼돌렸다라는 거니까 그게 빼돌린 주체가 누구냐. 이재용은 나는 아니고 내 밑에 놈이 했는데 글쎄요 문제가 되면 차차 알아볼까나 이랬는데 그게 바로 너다라는 거죠. 그리고 참 웃겨요. 삼성 안에서는 증거를 인멸하기 위해서 그 굉장히 많은 파일 같은 거를 다 내다 버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지근에 있는 사람의 어떤 휴대폰에는 그 모든 것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고 다 이런 거야. 그러니까 청와대나 뭐 아니면 그 관련 사무실 그 오더 라인에서는 또 다 지웠어요. 그런데 그 바로 측근에 있는 사람의 핸드폰만 추적을 했더니 다 나오더라. 이런 거예요. 너무 웃겨. 이게 굉장히 이제 중요한 사건인데 재벌 총수가 2인자죠. 사실상 총수가 대통령과 직접 독대를 통해서 각종 이권들을 받아가고 그에 상응한 대가로 400억이 넘는 현재 밝혀진 것만 400억인데 실제로 지금 우리가 특검이 다루고 있지 않는 게 박근혜가 역점 사업으로 했던 원격 의료 원격 진로 사업도 지금 이 수사가 되지 않고 있거든. 이것도 지금 삼성이 특혜를 받고 있었고, 그렇죠. 삼성 직접, 몰아주기였지. 예, 박근혜가 직접 홍보대사로 나섰거든요. 그래서 이거 이제 노조에서도 이제 서울대병원 노조에서도 강력하게 반발했던 사항인데 이 사항은 지금 수면 아래로 내려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데 문제는 다른 기업에 비해서 왜 삼성이 타깃이 되느냐는 바로 공공 기금을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당시 합병 당시 5,300억, 약 5,300억 정도가 국민연금이 손해가 있었고 현재가 420억 정도가 지금 손해가 났다고 보는 거죠. 이것과 관련해서 그러고 나서 그 잉여 자기들이 받는 잉여 재산을 모두 다 최순실과 정유라하고 장시호한테 몰아줬다. 이렇게까지 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국민 정서가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부분이고요. 더불어 이제 말하면 어쨌든 지금 이것과 관련해서 재계가 지금 들고 일어났습니다. 경총도 건방지게 말이죠. 본인들도 이 범행입니다. 경총에 가입 총수들 10명이 떼거리로 지금 연루되어 있는 판에 해체하겠다고 하고 탈퇴하겠다고 하겠다는 이 마당에 감히 이 검찰 행위에 대해서 굉장히 지금 분노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저는 더 열받은 게, 이번 이 이재용 수사로 인해서 국민의당이 명확하게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냈다라는 겁니다. 이제 유성엽이 어쨌든 삼성 이재용 구속을 반대하고 나섰고 공식 입장은 아닙니다. 그러나 국민의당이 소수임을 감안했을 때 역할 분담을 감안했을 때 어쨌든 공식 입장으로 봐야 되는 것이고 새누리당도 지금 사실은 침묵하고 있는 판에 국민의당이 나서서 경청과 함께 이렇게 선동하는 것은 굉장히 고무적이었다. 제가 볼 때는 역시 그래서 우리가 소문에 의하면 이명박과 삼성의 D가 있는 게 아니냐라는 의혹을 뒷받침할 만한 지금 근거가 나왔고 어쨌든 민주당은 SK나 현대 회장도 즉시 구속을 해야 된다. 그리고 환영한다. 라고 한 겁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잘못하면요. 경제지에서 지금 주장하고 있고 일부 신문에서 주장하는 경제 붕괴론. 삼성이 구속되면 경제가 붕괴된다. 무슨 뭐 엄청난 손해를 끼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는 단언하건대 우리 어쨌든
민주당도 마찬가지고 노동계도 마찬가지고 삼성을 해체하면요 중소기업이 살죠. 굉장히 살아날 겁니다. 그리고 일자리 창출이 엄청나게 됩니다. 걱정 마십시오. 절대 삼성이 10조 원을 지금 킹했잖아. 있다고 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경제 성장이 멈췄거든요. 그러니까 삼성이 돈을 많이 벌면 많이 벌수록 삼성앤드 대기업들이 많이 벌면 벌수록 구조조정이 되고요. 그 구조조정을 통해서 일자리가 없어지는 거고 그다음에 하청단가 후려침으로 인해서 이익이 극대화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청업자들이 또 인력 구조난에 시달리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가중되어 있어요. 그래서 대기업을 치면 하청들이 살아나고 오히려 경제의 밑바탕이 튼튼하게 될 거다.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이제 앞으로 법리적인 논쟁에 있어서 특검이 먼저 지금 있는 그 증거들을 통해 가지고 그동안 강력하게 부인해왔던 청와대의 압박에 의한 것뿐이지 내부적으로 이거를 한 게 아니다. 부회장이 이제 개입된 거는 맞지만 이건 순전히 대통령의 압박에 의해서 그런 거지. 대통령이 하라는데 안 할 사람이 어디 있느냐라는 쉴드가 1차적으로 깨졌어요. 그래서 2차적으로 얘들이 들고 나올 것은 이제 횡령 쪽에다 몰고 가는 거죠. 즉 개인적으로 횡령한 돈 가지고 개인적으로 도와줬다. 이게 뭐 회사를 위해서 그런 게 아니라 자기 개인을 위해서 연관돼 있는 사람들 또는 그 압박에 의해서 지원을 해준 거지 회사가 조직적으로 관여한 거 아니다라는 거를 끌고 나갈 거. 이게 왜 그러냐면 지금 있는 고리 안에서 1차적으로 뇌물죄라는 고리를 끊어내기에는 이제 지원 정황이 너무 드러났어요. 400억 이상 최소 400억 이상을 도와준 게 드러났는데 그러니까 일단 글로 건너갔다라는 거는 네. 확실한 거니까. 건너간 건 확실한 건데 자 이걸 건너 보내는 데 있어서 지금 제일모직에 대한 합병을 통해 가지고 삼성 전체 경영권을 잡으려고 하는 어떤 수작이 있었고 이걸 통해서 삼성 지배 구조를 조정을 하고 상속 구조를 조정하려고 했었으며 그 과정에 돈을 동원하기 위해서 정관계에 로비를 했고 거기에 연관돼 있던 사람이 한꺼번에 드러난다 그러면 이거는 나라 전체가 전부 다 작살나요. 재경부부터 은행부터 감사원 그다음에 여기 직접적으로 연관돼 있는 국민연금을 비롯해서 뭐 보건복지부도 마찬가지일 것이고 그렇죠. 모든 분야에 있는 연관돼 있는 공무원들과 기업 관계자들이 한꺼번에 줄줄이 소환된다는 얘기죠. 이렇게 되면 회장님 뒤집어 쓰시고 좀 살아주셔야 되겠습니다. 이걸 안 하게 되면 삼성 자체를 완전히 쪼개버려야 되는 삼성 자체 전체적으로 삼성에 있는 구조보로부터 뭐 비서실과 모든 연관돼 있는 조직들이 다 와야 되는 위기 상황이 올 수 있다는 거죠. 근데요. 아니, 그러니까 얘기 들어보면 그렇잖아요. 삼성을 살리기 위해서 이재용 너 하나 죽지 이렇게 시나리오가 펼쳐질 가능성을 지금 찌라시님은 얘기를 하셨지만 그게요. 우리나라는 불가능합니다. 이게 외국과 뭐 물론 이런 재벌의 족벌 경영의 체제가 대단히 한국에 유니크한 것이지 외국에는 있지도 않은 것이지만 바로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야기한 이재용 너 하나 죽고 삼성 살자 이거는 불가능한 그렇죠. 구조예요. 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삼성 이코르 이재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망하는 거야. 그렇게 분리를 해낼 그래서 수가 없어. 이재용의 개인에 대한 인신구속 정도는 할 수 있지만 지금 이 자체를 완전히 해체해서 지금의 지배구조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시도에 대해서는 어떻게든 막을 거라는 얘기예요. 최태원이가 3천억을 횡령을 치고 감옥을 가더라도 최태원이를 그대로 두고 총수로 살아남아 있었던 전례가 있었던 만큼 이재용이가 지금 구속이 돼서 감옥을 가는 한이 있더라도 지금 이재용이 쥐고 있는 또는 그 이씨 일가가 쥐고 있는 삼성의 지배력을 약화시키지 않기 위해서는 더 이상 삼성으로 파고 들어오는 특검의 칼날을 끊어내야 되기 때문에 겉으로라도 잡아넣는 흉내를 하고 또 그걸로 마무리를 지려고 하는 총수 잡혀 같은 데는 우린 이재용이까지 잡아넣었어라는 체계 하에서 삼성 스스로의 개혁을 미루려고 하는 시도가 앞으로 진행될 거라는 게 예상된다는 거죠. 그거는 이제 어차피 스텝 바이 스텝인 거고 특검이 수사를 잘 해가지고 법원에 넘겼어요. 그럼 법원에서 뭐 구속이든 발부를 해주건 또 뭐 집행유예를 내건 그거는 법원의 문제인 것 같고 삼성이 우리나라를 상징하는 기업이라고 보면은 이 상태에서 지금 삼성이 이렇게 되면 다른 기업들은 지금 발발발 떨고 있는 상태가 될 그렇겠죠. 거라고 생각이 그렇죠. 들고요. 그래서 SK와 CJ도 바로 조사하겠다라고 지금 특검이 선언을 했고요. 이게 좀 우리 국민들이 제가 안타까운 건 뭐냐면 경제에 대해서 굉장히 보수적 성향을 보여요. 그리고 마치 삼성이나 대기업이 망하면
대한민국이 망할 거라는 프레임에 갇혀서 도저히 헤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지금 우리가 직면해 있는 이 최순실 박근혜 게이트는요, 해방 이래의 최대의 정경유착 사건이에요. 그렇죠. 예. 이게 어떤 경우가 있었냐 한번 다시 되새겨보자고 우리가 상기하는 차원에서 노동악법 5대 악법을 관철할 목적으로 1천만인 서명운동을 돌입하는데 첫 번째 서명을 박근혜 이하이가 했단 말이에요. 나서서. 이거는 대한민국의 해방 이래 70년 동안 한 번도 없었어요. 대통령이 노동자를 탄압하는 데 있어서 전면에 서서 기업들을 등에 업고 서명 퍼포먼스를 한 게 처음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재벌의 아이돌 역할을 해줬잖아요. 예. 그리고 나서 청와대로 순서대로 10개 기업을 불러서 삥을 뜯는 거 아닙니까? 삥을 뜯으려고 하니까 대기업 회장들이 그냥 삥은 못 뚫이죠. 저희도 기업인데 뭐 좀 주셔야죠. 해서 다 떡밥을 준 거 아닙니까? 그렇죠. 허다못해 빵간에 있는 새끼를 꺼내면서까지 돈을 받아 처먹었잖아요. 이건 최대의 사건이고요. 이거를 만약에 그냥 일벌백계를 하지 않으면요, 국제사에서 한국의 대기업들의 유상이 추락되는 겁니다. 한국의 대기업들이 얼마나 부패하고 족벌 경영을 하는 건지, 이게 2세대의 족벌 경영도 아닙니다. 3세대입니다. 3세대. 그리고 우리가 어디 북한의 3세대를 욕할 수 있습니까? 이런 사회에서. 자본주의 사회에서 재벌이 차지하는 위치가 북한의 김정은보다 더 차지합니까? 더 차지합니다. 남한에. 그런들이 3대 세습, 능력이 있든 없든. 그래서 그냥 대통령이 불렀어. 그랬더니 네 하고 다 줘. 그리고 우리는요, 저 경영권 승계해 주시죠. 이렇게 해서 빅딜 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게 포함된 모든 돈은 다 혈세를 쪽쪽 빨아 먹었던 거 아닙니까? 걔네들이 무슨 돈이 있었어요? 전부 다 자기들 돈 쓴 게 아니잖아요. 맞습니다. 전부 공적 자금을 썼단 말이에요. 우리 국민들 노후에 생명이 생명. 그 생명을 갖고 장난친 거란 겁니다. 예. 이건 용서할 수 없고요. 10명에 대한 대기업 전부 다 불러서 수사해야 되고 구속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이 프레임에 있어서 지금 신비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재벌이 잘 사는 거, 재벌이 잘 보존되는 것이 우리 일반 사람들의 삶에 위협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해방이 된다라는 얘기를 반드시 해야 되는 거예요. 뭐냐면 가장 직접적으로 우리가 뭐 낙수 효과는 없다 이 얘기를 하면 낙수 효과 글쎄 뭐 있는지 없는지 글쎄 없는 것 같기는 한데 이게 뭔가 단계적으로 느껴져요. 근데 제일 직접적인 건 뭐냐면 이 새끼들이 국민연금을 지걸로 슈킹을 해먹었다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국민연금을 돌려 처먹는 짓거리를 자기들이 그 정경유착을 통해 가지고 하는 것만큼 일반 사람들의 삶에 적대적이라는 그렇죠. 거죠. 예, 그게 아주 너무나 뚜렷한 거고 결국 또 노동계약을 통해서 일반 노동자들을 전부 비정규직으로 몰아넣고 그거를 해달라라는 그 입법 청탁으로 그쪼로 정유라 등등에게 돈을 몇백억을 갖다 쏟아 부었다. 그러니까 결국 이재용이 지금까지 했던 일들은 뭐냐면 우리 국민연금 털어먹고 그리고 우리 다 비정규직 만들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일반 사람들 나 삼성 안 다녀. 삼성하고 관계도 없어. 삼성 하청기업도 아니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 국민들의 삶이 순전히 이재용의 개짓거리로 통해서 내 삶이 피폐해지고 있는 거예요. 네, 그렇죠. 18일 오전 10시 30분에 서울중앙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신문한다고 해요. 이재용이 이제 출석을 해가지고 자기를 구속시키면 안 되는 이유를 설명을 하겠죠. 구속 족부심이 왜 이렇게 늦죠? 그런데 이제 뭐 짧게 언급하자 그러면 삼성반도체에서 79번째, 79번째 노동자가 사망했습니다. 말 한 마리에 100억짜리까지 있대요. 근데 그때 얼마였었죠? 500만 원이었나요? 사망자들한테 예. 삼성이 주려고 예, 했던 500. 돈? 사람 하나 목숨인데 어떤 애는 말 한 마리에 100억짜리도 있고 어떤 사람은 자기 회사에서 정말 죽도록 일했는데 보상금이 500만 원이던 바로 그런 회사. 저는 이렇게 한번 마무리해보고 싶어요. 경제라는 것이 있잖아요. 실제로 삼성이 망하면 한국이 망한다가 아니라 경제라는 게 심적 요건 때문에 그래요. 실질적인 내용보다 삼성전자의 주식값 같은 게 막 폭락하고 그러면서 주식시장이 요동치고 막 이러는 어떤 분위기만 한번 우리가 이렇게 잘 이겨낼 수 있다면 삼성을 쪼개든가 아예 없앨 수는 없고요. 그리고 지금 이재용 같은 정말 아무것도 아닌 금수저로 태어나가지고 제가 그런 얘기 들었었거든요. 회의를 한답니다. 무슨 잘못한 일이 있답니다. 뭐 죽을 죄를 졌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한대요. 이재용이 딱 한마디 한답니다. 그걸로 되겠어요? 또 뭐야? 뭐 죽으라는 거야? 죽으라는 거야? 창밖으로 떨어지라는 뭐 그런 이야기까지도 할 새끼. 정도로 약간 또라이라는 이야기를 한번 들어봤는데 자기 능력 없는 것들에 자기 아버지 어떤 뺑 믿고 정유라랑 이재용이랑 뭐가 달라요? 똑같죠 뭐. 박근혜랑 이재용이랑 뭐가 달라요?
이제는 이 판 엎어야죠. 예. 그렇죠. 대한민국이 자본주의라고 착각하는 기성세들이 있는 것 같아요. 대한민국은 자본주의가 아닙니다. 자본주의는 철저하게 공개념이 있어요. 자본주의에서의 대기업들은. 그래서 재무제표가 굉장히 투명해야 되고 비자금이 발생할 경우에 중형까지 처형합니다. 예, 자본주의가 성숙된 나라에서는. 이것은 왜 그러냐면 자본주의가 지탱하기 위해서는 페어플레이 정신이 강해야 돼요. 중소기업이든 대기업이든 공정하게 경쟁을 통해서 회사를 경영해야 된다는 근본 이념인 거죠. 그런데 문제는 지금 이렇게 정경이 유착이 되다 보니까 이렇게 노동자들이 산재로 사망을 하더라도 보건복지부 해당 관할 관리감독청인 보건복지부가 이들을 역학조사를 제대로 안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계속 노동자들이 죽어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왜 죽어나가는지 원인도 몰라. 다 회사 책임져. 원래 이거 국가가 책임지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공유착을 끊어야만 대한민국이 진정한 자본주의로 발전할 수 있다. 이재용 구속 법원이 잘 알아서 해줄 걸로 믿습니다. 졸라 축하합니다. 예.